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망 중 하나이자 많은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어 생활 안정을 돕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이 제도는 정말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때로는 복잡한 기준 때문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작은 소득 변화 하나만으로도 수급 자격을 잃거나 연금이 감액될 수 있어 속상해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특히 2025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과 연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올해 단독 가구의 선정 기준액은 월 228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 8천원 이하로 작년보다 조금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연금액도 월 34만 2,510원으로 작년보다 7,700원 정도 인상되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꼭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빈곤 위험을 낮추고 삶의 질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이 존엄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가 마련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 문제나 예상치 못한 지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기초연금은 비록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어르신들의 삶의 일정 부분 안정감을 제공하며 최소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정 기준액을 단 1만원이라도 초과하면 아쉽게도 탈락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합니다. 이러한 미세한 기준의 차이로 인해 혜택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차이 하나로 삶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지 제도이니까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라는 큰 틀은 변함이 없지만 직역연금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과거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으셨거나 혹은 배우자가 해당 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기초연금 신청 전 반드시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간혹 이 부분을 간과하셔서 나중에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으시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미리미리 확인해서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득 인정액은 과연 어떻게 산정되는 걸까요? 기초연금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득평가액과 가지고 계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 인정액이라고 부르며 이를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의 경우 월급에서 112만원을 먼저 공제해주고 남은 금액의 30%를 또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라도 하시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도록 장려하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먼저 112만원을 공제하여 38만원이 남고 이 38만원의 30%인 11만 4천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소득평가액에는 26만 6천원만 반영되는 식입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소득의 일부분을 인정해주는 방식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소소한 일자리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력을 잃지 않고 삶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이어가시는 많은 어르신들께 이 근로소득 공제는 분명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재산 공제나 부동산 기준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통장에 넣어두신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 주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 4%를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5천만 원이라면 2천만 원을 공제한 3천만 원에 대해 연 4%를 적용, 즉 연 120만 원이 소득으로 간주되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10만 원이 금융소득으로 인정되는 셈입니다. 이자 소득까지도 소득으로 보는 것은 자산의 총량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지만 최근과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어르신들이 예상치 못한 감액을 겪을 수 있어 더욱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힘들게 모아두신 돈에서 발생한 이자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역시 재산으로 간주되는데 다행히 지역별로 기본 재산액을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까지는 재산에서 제외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기본 재산액 공제는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에 이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내 보증금이 얼마인지 잘 모르신다면 임대차 계약서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차량에 대한 기준은 작년에 비해 다소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이 차량 가액 전액이 소득 인정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기존에 있던 배기량 기준은 폐지되었으니 이제는 순전히 차량의 가액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기준 강화는 고가 차량을 통한 재산 은닉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정말 생활에 꼭 필요한 차량을 가진 어르신들께는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지방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죠. 생계를 위해 필수적인 이동수단마저 재산 산정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초연금은 개인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전부 합산하여 가구 전체의 소득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라도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니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게 되니 이 부분은 특히 유의하셔서 배우자분과 충분히 상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노년을 함께 보내는 부부에게 서로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때로는 개인적인 재정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합산 심사로 인해 자격 요건을 놓치시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또 자녀 명의의 통장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자유롭게 입출금하며 관리해 오셨다면 사실상 부모님의 자산으로 간주되어 금융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편법으로 자산을 숨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겠지만 때로는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맡겨두었던 용돈이나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모아둔 돈까지도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녀와의 금전거래는 명확한 증빙을 남기거나 부모님 명의의 통장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오해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가족 간의 금전관계는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현재의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 5년간의 금융거래 내역과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모두 살펴보게 됩니다. 과거의 거래 내역까지 심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미리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간에 큰 금액을 인출하거나 증여한 내역이 있다면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숨김없이 투명하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정교한 심사 과정은 혹시 모를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노력이겠지만 동시에 선량한 어르신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안내와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가장 큰 쟁점들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바로 기초연금의 감액이나 탈락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들인데요. 먼저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문제입니다. 작년에만 해도 무려 약 60만 명의 어르신들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였다고 합니다. 전체 수급 어르신들의 9%가 넘는 수치인데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의 150% 이상일 경우,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월 50만 2천 원 이상을 받을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됩니다. 가입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약 1만 원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는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해 오신 분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셈이 되어 국민연금을 열심히 냈더니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해 온 분들이 오히려 노후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마음 아픕니다. 어렵게 모아둔 노후 자금이 역설적으로 또 다른 복지 혜택을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국민들이 복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열심히 내고 기초연금은 줄어들고 하는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국민연금 가입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금융권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감액 사례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정기조사 시 지난해 이자율이 최고 6%까지 치솟아 이자 소득이 예년보다 2배가량 많이 발생한 것이 소득 증가분으로 반영되면서 기초연금이 대폭 감액되거나 아예 지급이 중지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렵게 모아두신 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니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저금리 시대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이자 또는 소득이 금리 인상기에는 큰 영향을 미쳐 어르신들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저축을 하셨을 뿐인데 그 결과로 연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모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합리적인 공제 기준 마련이나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한 소득, 인정액 조정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르신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자산을 관리하는 데 큰 혼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연계 감액 문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에 전액 포함되어 결국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구조입니다. 어렵게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도 실질적인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불합리함은 어르신들의 절망감을 키우고 복지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한쪽에서 드린 혜택이 다른 쪽에서 사라지는 이런 구조는 어르신들께서 정부 정책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시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복지 제도 간의 연계를 더욱 섬세하게 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족한 노후 소득 보충을 위해 부득이하게 위장 및 이혼까지 선택하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노년을 보내는 기쁨마저도 경제적 이유로 위협받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사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현실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부부 감액은 그 취지가 무엇이든 간에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심지어 가정의 해체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감액 조항 삭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이라고 하니 부부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좋은 결론이 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여러 쟁점들을 보면 기초연금 제도가 마치 복잡한 숨은 시스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 빈곤을 막기 위해 댐의 수위를 높이려 하지만 소득과 재산, 다른 복지 혜택과 촘촘하게 얽힌 수문들이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예기치 않게 수문이 닫히거나 다른 곳의 수위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곤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기초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 정부의 공약 사항이었던 기초연금액 월 40만원 인상 추진 소식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인데요. 우선 2026년에는 생계급여 수급 노인에게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 즉 소득 하위 70% 모든 어르신들께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 저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높이고 더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치솟는 물가 속에서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인상안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생계급여 연계 감액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 추가 지급액은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쫓다 뺏는다는 비판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진정한 의미의 복지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편 기초연금의 수급 조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바로 성인일 때 5년 이상 국내 거주라는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인데요. 이는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뒤늦게 국내로 들어온 복수, 국적자들의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형평성을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국내 생활에 기여한 분들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제도의 공정성이 더욱 확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연금액 인상을 넘어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더욱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은 바로 기초연금의 재원과 사무분담 문제입니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마련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국비가 82.8%, 지방비가 17.2%를 차지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대응지방비를 지출해야 하므로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 신청 접수나 지급 같은 단순 사무만 위임받아 수행할 뿐 평가 등 주요 권한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사무 및 재원 부담 주체를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개선 방향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 재정의 부담을 덜고 국가 차원에서 더욱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 채널이 유익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튼튼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노인 복지를 책임지는 기초연금 제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목소리가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노년의 삶을 꿈꿀 수 있도록 말이죠.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7월이라면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미리 신청하셔서 한 달이라도 빠르게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kr 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언제든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스캔해 두시면 더욱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본인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그리고 부부이신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 가시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서류 준비나 신청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마세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관계기관들은 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들이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이해하시고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라도 뿌릴 수 있었다면 저는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는 제이가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에 작은 빛이라도 되어드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